가파르게 올라가던 미군 채권 수익률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이 나왔는데요. 10년물 미국 채권, 30년물 채권이 각각 3%가량 떨어지면서 채권 수익률 고공행진이 멈출 수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몇 가지 지표들이 채권 수익률을 밑으로 끌어내렸는데요. 가장 먼저 독일 PMI 지표입니다. 7월 독일 함부르크 상업은행 PMI 예비치가 44.7이 찍혔네요. 전월치인 48.5와 시장 예상치인 48.3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코로나 직후여서 경제가 매우 좋지 못했던 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 PMI는 39.1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38.7과 전월치 38.8을 웃돌기는 했는데 기준선인 50을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쇼크는 서비스에서 왔는데요. 서비스업 PMI가 40.3이 찍혀서 시장 예상치인 51.2, 전월치 52.3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여파로 독일 10년물 금리가 크게 밀렸고요. 이게 미국채에도 영향을 주면서 미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23일 오후에 진행된 20년물 미국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팁스 입찰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혼재된 결과였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채권 시장을 무난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물량이 무난하게 소화가 됐다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했는데요. 얼마 전 7월 CPI가 나온 날 오후에 진행됐던 입찰 결과는 시장을 쇼크로 몰고 갔는데 이번에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에 무난하게 부합하는 입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이거 하나였는데요. 사실상 이 이슈가 채권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다음 달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그 이벤트 이전에 이렇게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대상 기업을 보면 리튬 배터리용 소재 생산업체에도 있고요. 센서 제조업체 같은 미국이 최근 강조하는 첨단 기술력 분야 업체가 섞여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국과 중국이 극한으로 달리던 치킨 게임을 이제 멈출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시장이 품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싸움을 멈출 수 있느냐?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싸움을 아예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 2차전을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와 또 하게 될 텐데 이 트럼프가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쏠쏠하게 표를 얻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반감은 이미 미국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크기 때문에 이 반중 색채를 한꺼번에 친중 색채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지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사실 실리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예산은 말라가고 돈은 쓸 때는 많고 경기는 살려야 되고 내년 전에 미국이 터지면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이죠. 결국 국채를 찍어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좋게 적당하게 소화가 될 줄 알았는데 시장이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에크먼 같은 경우에 미국채 숏을 치겠다 이런 얘기가 시장 방향이 클 만큼 파워를 얻게 됐고요. 이 미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채권 발행이 잘 안 되고 이게 미국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너무 부담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단기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에 텀 프리미엄 가산하면은 장기채 금리가 더 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 금리가 예상외로 너무 뛰면 부담이죠. 왜냐면 이 전 세계 국채 보유 2위 국가인 중국도 지금 계속 미국채를 팔고 있는데 물론 중국한테 미국이 포멀하게 너네 우리 국채 좀 사줘라 혹은 안 사더라도 팔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분위기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잡는 시발점이 이번 규제 해제고 아마도 그렇기에 이번 상무장관 방중 때는 이전 옐런과는 달리 실질적인 어떤 그 무엇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국 장기채 수급 문제에 대한 공포를 사그라뜨렸기 때문에 오늘같이 국제 수익률 극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시진핑 체면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돌파구를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돌파를 하면서 한국 관광길도 열고 일본도 열고 또 미국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유치를 하면서 이 전반적인 디플레 국면을 자연스럽게 경기 활성 국면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사실 있어야 했습니다. 제3자인 시장이 봤을 때 이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네. 그렇기에 둘의 화해는 이 각자가 처한 사항을 볼 때, 이해관계를 볼 때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권시장도 이렇게 환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그 관계 개선, 이 신호탄이 얼마나 쇼킹했냐면 이 블라드의 대표 매파죠. 이 블라드의 매파 발언을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블라드가 지금은 은퇴해서 퍼듀대에 얼마 전에 가셨지만 잭슨을 앞두고 이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랑 했느냐? 그 유명한 닉 티미라우스랑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정리를 하면 1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예측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강해지고 있다. 2번 인플레 잡은 건 연준이 잘해서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 내 말을 듣고 연준이 빨리 뒤늦게라도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렇게 잡힌 거다. 3번, 저금리 환경으로 못 돌아간다. 인플레는 연준 목표치인 2%를 계속 넘어서고 있고 이렇게 되는 동안은 금리는 높아야 한다. 4번, 기준금리를 6%까지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침체도 안 오고 인플레는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런 발언이 나오면, 이런 인터뷰가 나오면, 게다가 이제 닉이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물론 블러드가 지금 은퇴이긴 했지만 영향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면 100% 시장 금리가 그냥 뛰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미국, 중국 화해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으면 이 인터뷰를 그냥 아주 뭉개버렸습니다. 블러드를 깔아 뭉개고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해버린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상황이 됐지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됐다고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 아직도 미국이 발행해야 할 장기채는 너무 많고 인플레는 단기 2% 떨어지기는 힘들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늘처럼 한번 떨어졌다고 추세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중국의 미국채 덤핑, 이 양국 간 긴장 상태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거칠 수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번에 채권 시장이 환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브랜베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월급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